This is much the greatest thing we have ever attempted. 제군들은 대규모 성전을 시작할 것이다. 제군들의 임무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난 겁쟁이는 아니지만 몹시 두려웠다. 겁이 나서 미칠 것 같았다. 됭케르크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하고 2년 뒤 영국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전시 상황은 낙관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때가 연합군에겐 가장 힘든 시기였다. 1942년 2월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6월엔 롬멜 장군이 토브루크를 함락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군대는 러시아 남부에서 구소련군을 상대로 싸우는 동안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1942년) 이후 동쪽으로 가던 독일군의 진군 속도는 서서히 떨어졌다. 독일군 장교의 일기다. 이곳의 상황은 끔찍하다. 러시아군은 끝까지 저항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증원됐다. 부대원들 모두 전의를 상실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모두가 극도로 예민해 있었다. (1943년 2월)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했다. 이제 연합군은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군과 미군이 승리했다. 영국의 알렉산더 장군이 수상인 윈스턴 처칠에게 보낸 전보다. 수상님, 튀리지 전투가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적군의 저항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아프리카 해안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이제 영국 국민들도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군은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 전쟁 결과에 대해 낙관하는 분위기다. 압도적인 다수가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마가렛 컴트는 주부였다. 유럽 상륙작전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트라팔가 광장에서 제2전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영국 전체에서 서유럽을 공격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유럽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밀리에 서유럽 공격 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43년) 내내 연합군 지도자들은 유럽 공격의 작전 방향을 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났다. 영국 수상 처칠과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독일이 패배하고 나면 일본도 항복할 것이라며 독일 먼저 공격하자고 주장했다. 알렌 브룩 장군은 처칠과 함께 카사블랑카 회담에 참석했다.
연합국 지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 계속해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 회담이 끝나기 전에 전쟁에 대한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지기를 바란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처칠은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를 공격하기 전에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에서 상륙 작전을 벌이자며 루즈벨트를 설득했다. 히틀러의 부드러운 아랫배인 이탈리아를 공격하자는 처칠의 전략은 프랑스 침공을 1년 정도 미루는 것이었다. 대신 연합군은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볼 수 있었다. (1943년 7월) 영국군과 미군이 시칠리아 상륙에 성공하자 히틀러의 동맹인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는 쫓겨나고 이탈리아는 곧 항복했다. 이제 처칠과 루즈벨트는 1년 안에 프랑스를 침공하기로 하고 작전을 준비했다. 1943년 8월 퀘벡 회담에서 작성된 미영 연합참모본부의 보고서다. 이번 작전은 유럽의 추축국을 상대로 하며 미국과 영국의 육군과 공군이 주를 이룰 것이다. 프랑스에 강력한 연합군의 요새를 마련한 뒤 독일의 중심부를 공격하고 독일의 군사력을 파괴시킬 것이다. 우리는 오버로드 작전 계획을 승인하는 바이다. 연합군의 유럽 침공 계획이 결정되자 미국 공군과 영국 공군은 밤낮으로 독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 연합참모본부의 작전 명령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독일군과 독일 산업과 경제 체제를 파괴시킴으로써 독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독일 군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무장 세력의 저항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다. 렌 헤들랜드는 영국 공군과 함께 밤에 폭격을 나갔다. 전투 명령서에 내 이름이 적힌 걸 보고 난 또 한 번 바짝 긴장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연합군의 폭격은 무자비하고 잔혹했다. 독일 공군의 런던 공습을 기억하는 몇몇 사람들은 독일 국민들을 불쌍하게 여겼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다. 영국인 2명이 익명으로 여론조사에 응했다. 그들도 영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불쌍한 여자들과 아이들이 공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다.
아이들이라도 피난을 보내길 바란다. (1943년 11월) 구소련 지도자 조셉 스탈린과 처칠 루즈벨트는 테헤란 회담에서 연합군의 전략을 논의했다.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작전 총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침공 날짜는 1944년 여름으로 확정됐다. 이제 영국은 오버로드 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대규모 군 기지로 변했다. 폴란드와 프랑스, 캐나다와 미국에서 연합군들이 속속 도착했다. 이제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됐다. 버니 파일은 미국의 전군 기자였다. 몇몇 사람들은 영국이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느라 평화로운 삶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전시체제에 적응해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의 미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영국인들이 쫓겨날 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미 공군 장군 루이스 브레레튼이다. 미군 병사들은 영국인들이 길을 잘 모른다며 영국 특유의 악센트를 써가며 농담을 주고받는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인에게 길을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모두가 외국 군대의 주둔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톰 스튜어트의 일기다. 캐나다군과 미군들이 넘쳐나자 종종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모든 영국 여자들은 말 그대로 군인들을 유혹하고 맥주 마시고 영화 보는 일에 열을 올렸다. 모린 볼스터가 영국 공군인 남자친구에게 보낸 편지다. 그들은 아주 형편없어. 그들이 하는 일이란 영국을 욕하는 것뿐이야. 그런 그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 감히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무시하다니. 영국에 주둔 중인 미군들에게 무례하다는 비난이나 동료들과의 관계는 다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상륙작전과 공습에 대비한 훈련은 끝이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가오는 작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다. 도널드 버제트는 미국 공수부대원이었다. 훈련 교관들은 지금 우리가 소풍 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면서 우리들 대부분은 죽을 것이라고 했다. 3번의 임무 수행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나서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제대시켜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미국 정부가 군인을 제대시킬 일은 없을 거라면서 그만큼 이번 전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작다고 했다. 독일군은 프랑스 점령지에서 거의 4년 동안 정복자의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에겐 참을 수 없는 나날이었다. 회색과 검은색 옷을 입은 야만인들이 도처에 깔려있다. 그들은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지만 독일군들을 피할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은 친척들과 친구들, 형제들을 죽였다. 자유를 잃어버리기 전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1944년 초 동부 전선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른 히틀러는 연합군이 조만간 서유럽을 침공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히틀러가 장군들에게 한 말이다. 동부 전선도 여전히 위험하지만은 서유럽에서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앵글로색선 미국인들이 상륙을 할 것이다. 서부 전선에서 적군이 우리의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을 한다면은 전체 독일군들에게 미치는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모든 정황으로 봐서 곧 서유럽 전선에서 연합군의 공격이 예상된다. 히틀러는 육군 원수인 어윈 로멜 장군을 대서양 방어의 총책임자로 임명했다. 곧 독일 장교들은 사전 답사를 시작했다. 로멜 장군이 아내에게 쓴 편지다. 난 이 새로운 임무에 내 모든 걸 쏟아부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꼭 성공해야지. 우린 해안에서 기회를 잡아야 돼. 연합군은 해안에서 제일 약하니까.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영국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이미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로멜의 뛰어난 지도력을 경험했다. 롬멜 장군이 네덜란드에서 루아르 강까지 총지휘를 맡았다. 해안에서 우리와 맞붙을 계획이 틀림없다. 그가 총사령관이 된 후 그는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우린 그가 예비 병력을 해안으로 이동시키기 전에 해안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 독일군은 연합군의 공격이 머지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알지 못했다. 처실은 영국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을 지키라고 경고했다. We shall require from our own people here, from Parliament, from the press, from all classes, the same cool, strong nerves, the same toughness of fiber which stood us in good stead in those days when we were all alone under the German Blitz. And here I must warn you that in order to deceive and baffle the enemy, as well as to exercise the forces, there will be many false alarms, many feints, and many dress rehearsals. 처칠의 보디가드 작전에 따라 연합군은 거짓 정보를 흘렸다. 히틀러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장소와 시간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프랑스 저항 단체도 히틀러가 눈치채지 못하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프랑스의 파드칼레주나 심지어 노르웨이가 상륙 지점이 될 것이라는 거짓 정보까지 돌았다. 프랑스에서도 BBC 방송이 매우 중요한 통신 수단이었다. In due course, instructions of great importance will be given to you through this channel. But it will not always be possible to give these instructions at a previously announced time. Therefore, you must get into the habit of listening at all hours. 1944년 6월, 루이 네네이는 프랑스 저항단체인 마키단의 단원이었다. 우린 그동안 오래된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며 소식을 들었다. 우린 폴 베를렌느 씨의 유명한 구절인 가을날 바이올린의 긴 흐느낌이란 말을 들었다. 며칠 안에 대규모 공격이 있을 거라는 신호였다. 영국 전역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루이스 브레레트는 미 공군 장군이었다. 침공 작전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자정부터 모든 휴가가 취소됐다. 유럽을 향하고 있는 해안 지역은 여행객들의 출입이 금지됐다. 첩보 부대원들이 군의 보안을 위해서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영국 해협 건너에 있던 독일군은 방어선을 강화했다. 모두 침공 작전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었다. 연합군은 큰 일을 앞두고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처칠이 루즈벨트에게 보낸 전보다 If we make serious mistakes in the campaign of 1944, we might give Hitler the chance of a startling comeback. This shows the need for the greatest care and foresight. My dear friend, this is much the greatest thing we have ever attempted. Hello, BBC. This is Godfrey Talbot reporting from Rome. Allied troops have occupied Rome, which was the fascist capital. And are these people here delighted? (1944년 6월) 연합군은 로마를 해방시켰다. 영국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던 연합군 병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6월 4일 100만 명 이상의 연합군 병사들이 영국 남부 지역에서 이동을 시작했다. 오버로드 작전에 따라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할 것이다. 작전 개시일이 임박했다. 더글러스 에이큰 대위는 군의관이었다. 부두까지 겨우 10km지만 매우 천천히 이동했다. 미국 헌병대가 지프를 타고 우리를 안내했다. 우린 친숙한 길을 따라 이동했다. 난 이 아름다운 영국의 풍경들을 기억 속에 담아두었다. 난 가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지옥 같은 전쟁을 치러야 한다. 연합군의 전쟁 무기를 실은 대규모 함대를 따라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종군 기자들이 연합군의 상륙 작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니파일도 그 중에 하나였다. 종군 기자들도 언제 어디서 상륙작전이 벌어질지 몰랐다. 몇몇 종군 기자들은 연합군 함대의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경험 많고 현명한 기자들은 순리대로 일이 진행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스미스 대위는 해병 특공대원이었다. 동료들은 서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나누었다. 그 순간처럼 영국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다. 알리스테어 베너먼 대위다. 가파는 발 디딜 틈도 없이 트랙터와 지프, 총과 탱크로 가득했다. 내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난 영웅이 아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뿐이다. 침공 작전을 펼치려면
날이 맑고 보름달이 뜨는 만조 때여야 한다. 그러나 날씨는 점점 더 악화됐다. 아이젠하워는 영국 해안에서 대기 중인 연합군의 출발 시간을 24시간 늦추었다. 더 이상 늦춰지면 침공 날짜를 한 달이나 연기해야 한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D-Day는 6월 6일이었다. 2,000척의 수송선에서 대기 중인 연합군 병사들에게 24시간 연기는 긴장감만 더할 뿐이었다. 밥 코치는 제116 보병연대 소속이었다. 날씨가 너무 나빠서 작전 전체가 취소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린 카드 게임을 하며 최대한 긴장을 풀었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했다. 어떤 친구들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했다. 난 겁쟁이는 아니지만 몹시 두려웠다. 난 겁이 나서 미칠 것 같았다. (6월 5일) D-Day 하루 전, 항구에서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프랑스를 향해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국 남부의 해안에서부터 노르망디 해안까지는 160km 정도였다. 시드니 백 병장이다.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다.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함대는 출발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함대 참모들이 커다란 등으로 행운을 빈다는 신호를 보냈다. 우린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느끼며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솔렌트 해협을 가득 메운 갖가지 형태와 크기의 배들이 프랑스 해안으로 향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상륙 작전이 펼쳐질 것이다. 빌 커틀러는 영국군함 라고소호에 타고 있었다. 우린 중요한 작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희생될까? 모두 이번 작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우린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연합군 함대가 집합 장소로 모여들었다. 거친 바다 때문에 히틀러는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다. 노르망디 해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6월 6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연합군이 침공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가 돌았다. 어윈 로멜 장군은 아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독일로 갔다. 마침내 연합군 최고 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장군이 명령을 내렸다. 제군들은 이제 위대한 성전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세계의 모든 관심이 제군들에게 쏠릴 것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군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제군들의 임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1944년. 이미 전세는 역전됐다.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이 승리를 향해 행군할 것이다. 행운을 빈다. (2,000척이) 넘는 연합군 함대가 어둠 속을 뚫고 프랑스 해안으로 향했다. 미군과 영국군 공수부대가 프랑스를 향해 출발 준비를 서둘렀다. 조지 알렉스 이병은 제82 공수사단 소속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긴장이 됐다. 프랑스 해안 전체에 지뢰가 묻혀 있고 비행기의 착륙을 막기 위해 일부러 들판에 물을 채워두었다고 한다. 앞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6월 6일) 새벽 D-Day. 대규모 연합군 공군이 프랑스 북부로 향했다. 200척의 전함이 길이가 80km에 달하는 노르망디 해안을 폭격했다. 빌 커틀러는 영국 군함 라그소호에 타고 있었다. 전함과 순양함, 구축함들이 노르망디 해안에 포탄을 퍼부었다. 이런 대규모 폭격에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사이러스 아이들레트 병장은 미 해군 베이필드호에 있었다. 독립기념일에 터뜨리는 폭죽의 양보다도 1000배는 더 많은 것 같았다. 폭발음이 어찌나 큰지 귀청이 떨어질 지경이었다. 전함도 사정을 다하는 것처럼 선체를 흔들어댔다. 미군은 남호명 유타와 오마하 해변에 상륙하기로 돼 있었다. 길버트 머독 상병은 오마하 해변으로 향했다. 수송선이 엔진을 멈추자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상륙정에 올라탔다. 멀미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별일 아닌 일에 불평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어떤 친구들은 나처럼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긴 채 몸을 떨었다. 캐나다군의 레버즈 병장은 주노 해안으로 접근했다. 기관총의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하자 병사들은 머리를 낮추었다. 곧 해안에 도착했고 상륙정의 문이 열렸다. 해리 베이어 병장은 오마하 해변에 도착했다. 3m 앞에 있던 무전병의 머리가 날아갔다. 해안은 병사들의 시체들로 가득했다. 팔다리가 잘려나간 시체들. 보기만 해도 끔찍했다. 영국군 해병 특공대였던 알렉스 서드보로는 소드 해안에 도착했다. 해안의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고 총탄에 맞아 죽은 시체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다. 그들은 붉게 물든 바다 위를 떠다녔다. 짐 로버츠 대위는 오마하 해변에 도착했다. 어딜 가든 시체가 널려 있었다. 걸어가는 동안 모르핀을 찾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영국 해군 대위인 존 벨리는 전함 에글린턴 호에서 제일 처음 출발했던 상륙정이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혼란했던 당시 상황을 잊을 수 없다. 상륙정엔 피와 연료가 뒤엉켜 있었고 온몸이 피범벅이 된 부상병들이 보였다.
우린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는 부상병들을 가판 위로 끌어올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찰리 마틴은 캐나다군이었다. 우리 모두 1940년에 함께 입대해서 함께 훈련을 받고 4년 동안 매일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가족과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됐다. 그러나 반 이상이 전사했다. This is the BBC Home Service. D-Day has come. Under the command of General Eisenhower, Allied naval forces, supported by strong air forces, began landing Allied armies this morning on the northern coast of France. D-Day가 끝날 무렵 18만 명 이상의 연합군 병사들이 노르망디 해안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몇몇 부대원들은 내륙으로 8km까지 진군하기도 했다. 공수부대의 공격은 매우 어려웠지만 곧 상륙군들이 공수부대에 합류했다. (2,500명) 이상의 연합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서 미군의 희생이 가장 컸다. 독일군의 피해는 연합군보다 훨씬 더 많았고 수천 명의 프랑스 시민들이 폭격을 받아 사망했다. 연합군의 비밀 작전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히틀러와 독일군 최고 사령부가 연합군의 상륙 지점을 파드칼레라고 믿었기 때문에 독일군의 상당수가 분산되어 노르망디에서 독일군의 반격은 역부족이었다. 일주일 후 알렌 브룩 장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도착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배들이 바다를 뒤덮었고 모두들 분주하게 움직였다. 프랑스 땅을 다시 밟으니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독일군에게 쫓겨난 지 4년 만이었다. 처칠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동식 선착장인 멀베리 항구는 영국 해협을 건너온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이었다. 연합군은 멀베리 덕분에 하루에 10,000톤 이상의 물자를 내릴 수 있었다. 프랑스 내륙 지방에서 연합군 병사들은 곧 해방자들이었다. 로버트 케파는 사진기자였다. 우린 프랑스어로 인사말이 적힌 책을 받았다. Bonjour, monsieur. Nous sommes les amis américains. 이건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Bonjour, mademoiselle. Voulez-vous faire une promenade avec moi? 이건 여자들에게 하는 인사말이다. 첫 번째 말은 총을 쏘지 말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말에는 별다른 뜻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을 환영한 건 아니었다. 알렌 브룩 장군의 일기다. 우리가 프랑스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를 반기는 눈치가 아니었다.
그들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프랑스를 파괴시켰다. 영국 기갑 여단의 리처드 그린우드다. 마을을 지나면서 프랑스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의 침입에 화가 난 것 같았다. 나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아름다운 시골 마을은 이제 전쟁터로 변했다. 몇 주 동안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다. 독일군은 계속해서 반격을 시도했다. 노르망디의 시골 지역은 들판이 거의 없고 키 큰 나무가 많아서 전쟁터의 상황이 달랐다. 그러나 압도적인 연합군의 공군력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7월에 폰 쿨럭의 독일군 원수가 서부전선 총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그가 히틀러에게 쓴 편지다. 적군이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반격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후퇴하지 않으면 모두가 몰살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곧 이곳을 포기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독일군은 점차 자신감을 잃었다. 포로로 잡힌 대부분의 독일군은 경험 없는 어린 병사들이었고 그중엔 강제로 군에 징집된 동유럽인들도 있었다. 권터 블루멘트리트 장군은 서부전선 야전군 사령관이었다. 우리 병력은 지칠 대로 지쳤다. 병력 보충도 불가능했다. 우리에겐 적군의 공격을 이겨낼 병사들이 없었다. (7월) 말쯤 연합군은 방어선을 돌파했다. 프랑스 북서부의 도시인 생노와 캉을 점령했지만 승리의 대가는 엄청났다. 생노를 공격하는 동안 3,000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했다. (8월 26일) 연합군은 파리 해방을 축하했다. 영국에서 자유 프랑스군을 조직했던 드골 장군은 파리로 돌아와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미 제4보병사단의 존 오즐랜드 중이다. 파리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드골 장군의 얼굴을 보고 파리의 해방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파리 시민들은 4년 동안 이 날을 기다렸다. 자유 프랑스군의 엘리자베스트 미리벨이다. 이렇게 환영을 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열광적으로 우리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모두들 즐거워하며 들떠 있었지만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부상병들의 고통을 잊으면 안 된다. 노르망디 전투는 길고 치열했다. 50만 명에 달하는 연합군과 독일군 병사들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고 전투 중에 행방불명됐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연합군이 베를린에 입성할 때까지 몇 달이 더 걸렸지만 노르망디 전투에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서서히
히틀러의 제국이 멸망하기 시작했다. 1945년 4월 일본군의 총에 맞고 전사한 종군 기자 어니 파일이 1944년 8월 파리에서 쓴 기사다. 모두들 연합군의 대규모 상륙작전에 감명을 받았다. 그것은 매우 대담한 작전이었으며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다. 이제 승리를 축하하기 전에 겸손하게 병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자.